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 두 아이를 키우는 친한 누나가 있어요. 5살 남짓한 아이들이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워서 볼 때마다 신기했는데요. 누나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말썽을 잘 안 피우는데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면 누나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지 뭐 라며 웃어넘겼어요. 누나의 아이들과 함께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인 민지가 그날따라 겁 사줘, 장난감 사줘, 이쁜 인형 사줘라며 무언가를 사달라고 누나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이럴 때 제가 봤던 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안 돼, 사람 많은 데서 떼쓰지 마. 혹은 저번에도 사줬잖아. 어떻게 매번 사주니? 라는 식의 욕구 원천 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좀 달랐어요.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사줄게. 그런데 민지야, 민지가 사달라고 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민지 생일에 살 수 있어. 잘 골라야 해. 알겠지? 그러자 떼를 쓰던 민지가 얌전해지며 응, 알겠어요, 엄마. 라고 얘기하더니 조용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나는 민지에게 욕구 원천 차단보다는 다른 대안제시라는 현명한 방법을 쓴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사조와 안 사조의 개념이 대립하게 됩니다. 사줘도 본전이고 안 사주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아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은 아이의 욕구를 차단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아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는 섭섭함보다는 어떤 걸 골라야 제일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죠. 주변에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굳게 닫혀 있을 것만 같던 마음의 문이 따뜻한 노크에 의외로 쉽게 열려 본인도 상대방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창옥 교수가 말하는 모국어란 어릴 적 부모가 그 사람을 대했던 말투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체득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 습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투, 타인을 대하는 예의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처세술, 말 잘하는 법, 인간관계 기술 같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며 잊지 않고 메모하고 평소에 좋다고 느꼈던 말이나 행동을 의식적으로라도 따라해보는 일이죠. 그렇게 연습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현명하다, 센스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습니다. 저는 평소 약속에는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얘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 좀 둘러봤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봐봐, 멋있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렇겠네,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내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 그 꽃씨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방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잘못 보낸 택배 덕에 깨달은 것.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부산에 있는 본가로 택배를 보내면서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책을 즐겨 읽고 또 자주 사다 보니 나름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200권이 훌쩍 넘어 제일 큰 이삿짐 박스로 5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무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도와주러 온 천사 같은 후배와 함께 2시간 남짓 낑낑대며 우체국으로 옮겨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일 처치하기 곤란한 책을 보내고 나니 이제 가벼운 것들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옮긴다고 정신이 없어서였을까요? 오를 삶처럼 썼나 봅니다. 그 바람에 그 무거운 택배박스 5개가 115동이 아닌 113동으로 보내졌고, 둘째 집 앞에 이삿짐 폭탄을 맞은 113동 아주머니가 어머니께 짜증을 내며 전화를 하신 겁니다.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소소한 택배도 아니고 하나당 40kg이 넘는 대형 택배였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집을 며칠간 비울 때였습니다. 뿔이 단단히 난 113동 아주머니는 어머니께 누가 갖고 가든 버리든 저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세요라며 책박스를 문 앞에 방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책에 대한 걱정은 차치하고 113동 아주머니와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3가지였어요. 40kg이 넘는 택배 박스를 들어서 옮길 수 있을 만큼 건장해야 하고, 차가 있는 부산 주민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넘기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지만 너무 미안해서 섣불리 연락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 지민이는 힘도 좋고 부산에 살고 절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씨를 가진 친구이긴 한데 차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떠올려 봤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귀찮은 부탁을 한다는 게 참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선뜻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혼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건에 부합하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몇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종백이 형이었어요. 그 형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하다 형님께 연락드렸다. 어렵다고 하셔도 괜찮으니 부담 없이 말해달라고 덧붙였죠. 그러자 형은 흔쾌히 박스 5개만 옮기면 되는 거야. 그거야 어렵지 않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 퇴근한 뒤 꽤 먼 거리를 달려와 113동에 있던 애물단지를 115동의 제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형 많이 힘드셨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부산 내려가니까 그때 꼭 한 잔 살게요 라고 하니 형이 민창이한테 시원한 술 얻어먹을 수 있겠다. 덕분에 민창이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 좋네 하고 호쾌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후덥지근한 날씨에 땀이 비 오듯 흘러 짜증스러웠을 텐데 생색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미안해하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그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고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저 형과 같은 부탁을 받았다면 저렇게 귀찮은 내색 없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도와주더라도 힘든 티, 짜증나는 티를 팍팍 내며 상대방을 더 작아지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아직 그릇이 작아 종백이 형처럼 누군가를 흔쾌히 도와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미안함을 배가시키진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의 저처럼 누구에게나 뜻밖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흔쾌히 손 내밀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조만간 종백이 형과 술 한잔하며 인간관계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많이 배우고 좀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글로 옮기며 여러분과도 많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오래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관계.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연락을 안 한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난 듯합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는 굉장히 사소합니다. 무심코 던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별거 아니지만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이 조금씩 쌓이다가 폭발한 것이겠죠. 어쩌면 인간관계의 균열이 가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난을 치던 중에 친구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사실 3, 4년 전부터 서로 가치관과 성격이 점점 맞지 않는 게 눈에 띄게 보였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10년의 추억을 함께한 특별한 사이라 믿었으니까요. 자주 만나던 친구는 아니었지만 사실 약속이 잡힐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로 다투고 어떤 부분으로 상처받을까 싶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연거푸 화해를 시도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지만 친구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저는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까 조언도 구해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화를 풀지 않는 친구가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한 추억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걸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오랫동안 추억을 쌓아왔다면 앞으로도 함께할 추억이 기대되어야 진정으로 편하고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관계일 텐데 그 친구와 저는 오래된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어느샌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봐요.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고 싱싱한 싹이 납니다. 썩은 가지를 계속 방치하면 나무 밑동까지 썩을 수 있습니다. 나무 밑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이겠죠. 불편하고 나와 안 맞는 관계를 추억이라는 명목으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인간관계 전반까지도 흔들릴 수 있겠죠. 함께한 지 오래됐지만 자신을 불편하고 작아지게 만드는 인간관계에 지친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잘라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다고 큰일 안 난다고 더 건강하고 잘 맞는 좋은 가지들이 자라날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런 가지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서로 상처만 주고 힘들기만 한 인간관계를 정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애써 유지하고 있진 않은가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함께한 세월보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라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기적의 처세술. 살다 보면 다양한 인간 군상과 마주한다. 내게 호의적인 사람, 내게 무관심한 사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경쟁하려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기적의 처세술을 알아보겠다. 사소한 부탁. 상대와 경쟁하기보다는 사소한 부탁을 하라. 평소 우리는 타인에게 부탁하기를 힘들어한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부탁하기를 꺼린다. 물론 다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한다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대도 불편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부탁은 오히려 상대와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존감을 느끼는 존재이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굳이 경쟁을 하려 든다면 괜한 자존심 대결을 하지 말자. 대신 상대에게 사소한 부탁을 해보라. 이는 상대가 내게 필요한 존재, 즉 그만큼 상대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불친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세술을 가장 잘 활용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정치적 라이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책 한 권을 빌려달라는 사소한 부탁을 했다. 프랭클린의 부탁을 받은 상대는 의아해하며 책을 빌려주었다. 일주일 뒤 프랭클린은 감사의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그 뒤로 의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매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에도 서로를 배려하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나갔다. 쓸데없는 자존심 대결보다는 사소한 도움을 부탁하여 상대에게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좋다. 사소한 부탁을 했다고 해서 내가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사소한 도움을 요청하자. 진정으로 무서운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또한 도움을 받았다면 최대한 정성껏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상대가 도와주길 잘했어 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자. 누구든 부담스럽지 않은 사소한 부탁이라면 흔쾌히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위해 친절을 베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내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내게 친절을 베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기적의 처세술, 괜한 자존심 대결을 피하고 사소한 부탁을 해보자. 그리고 최대한 정성껏 감사의 표현을 한다.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3가지 방법. 포커 플레이어가 상대의 패를 알고 있으면 게임은 쉬워진다. 인간관계도 포커와 비슷하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대의 부정적인 시그널을 인지하여 적절한 맺고 끊음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불편한 속마음을 읽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다. 입술 오므리기. 무언가 제안했는데 상대가 순간적으로 입술을 쭉 빼고 오므린다면 이는 상대방이 당신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직 어색한 상대에게 점심으로 짜장면 어떠세요? 라고 물었는데
찰나의 순간 상대가 입술을 오므렸다가 피면서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눈을 가리는 행동. 생존 메커니즘인 눈 가리기를 통해 인간은 정보를 검열하려는 본능이 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불편한 무언가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야를 차단하여 정보를 차단하려는 본능이 있다. 만약 상대가 실눈을 가늘게 뜨거나 눈썹을 만지며 눈을 가리거나 아예 두 눈을 질끈 감는 등 시야를 차단하려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상대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 상대가 시야를 차단하는 행동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해 보길 바란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눈 가리기는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다. 목걸이 만지기. 쇄골 사이에 위치한 흉골상보목이라 불리는 천도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동은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행동이다. 직접적으로 천도를 쓰다듬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의 경우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감정, 불안감, 두려움, 걱정을 완화하려고 한다. 남성의 경우 셔츠 칼라를 펄럭이며 목 부분을 통풍시키거나 넥타이를 느슨하게 푸는 행동을 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완화하려고 한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인간관계는 휘발성이 강하다. 한때는 제법 친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득히 먼 사이가 된 지인들,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떠나보내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메신저 앱 친구 목록엔 먼지 쌓인 지난 인연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유독 쉽게 인연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보겠다. 낙천주의와 낙관주의. 함께 있으면 늘 기분 좋은 사람의 특징은 성격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성격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낙천주의와 낙관주의.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둘은 긍정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낙천주의자와 낙관주의자는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낙천주의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아니란 태도를 가진다. 반대로 낙관주의자는 현실을 직시한다. 본인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마인드로 본인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행동한다. 부딪히고 또 부딪혀 끝내 극복한다. 이러한 태도 차이가 낙천주의자와 낙관주의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낙천주의자는 상대하기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가까워질 수는 있다. 하지만 낙천주의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거나 평생 함께하고 싶은 정도의 매력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뢰감이 없기 때문이다. 한없이 가벼운 사람처럼 느껴진다. 낙관주의자는 다르다. 그들은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강인하고 우직한 태도에 존경심마저 느껴질 정도다.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되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낙관주의자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이 결혼 상대를 고르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 아니면 늘 밝은 낙천주의자, 아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되 자신을 믿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관주의자에게 끌릴 것이다. 분노의 1차 감정. 인간의 감정은 복잡하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만약 지인이 갑자기 화를 낸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똑같이 화를 내거나 겁이 나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할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분노의 1차 감정을 살펴볼 줄 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그 마음 속에 1차 감정과 2차 감정이 존재한다. 1차 감정에는 슬픔, 불안, 걱정, 외로움, 후회, 미안함, 열등감, 실망감 등 다양한 감정이 포함된다. 1차 감정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그대로 이어져 2차 감정인 분노로 발전한다. 모든 분노의 저변에는 각자의 1차 감정이 깃들어 있다. 누군가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표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외로움에서 비롯된 분노를 표출한다. 때론 미안함에서 시작된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다. 모든 분노의 저변에는 각자의 1차 감정이 깃들어 있다. 이때 상대가 왜 분노하게 되었는지, 그 분노의 저변에는 어떤 1차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볼 수만 있다면 아직 해소되지 못한 상대의 1차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1차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러니 타인의 분노에 함께 분노하거나 주눅 들지 말고 상대의 1차 감정을 살펴 성숙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그래서 결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2가지 특징. 1. 위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행동한다. 2. 분노의 1차 감정을 살펴 상대의 근본적인 결핍을 이해한다.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실전 화술 3가지.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은 오직 말발 하나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홀린 듯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설득력 있는 말재주는 타고나야만 가질 수 있는 걸까? 무의식 중에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실전 화술 3가지를 알아보겠다. 공백 이론. 사람을 궁금해 미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방법은 바로 상대와 나 사이에 지식의 공백을 만드는 것이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 경제학자 조지 로윈스타인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대상을 75% 정도 알고 있는데 나머지 25%를 모를 때 호기심이 극에 달한다고 한다. 간단한 예시로 유명인의 사생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가 지식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이미 잘 아는 대상에 내가 아직 모르는 빈 공간에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발생한다. 사람을 홀릴 줄 아는 입담꾼들은 이 점을 잘 이용한다. 예를 들면 베테랑 헬스 트레이너는 회원에게 하체는 스쿼트가 답인 거 알고 계시죠? 라며 이미 당신은 애를 알고 있다고 인지시킨다. 그런 다음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더하면 완벽한 하체 루틴이 완성되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라며 당신이 아직 모르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지식의 공백을 자극하여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편승 효과. 제품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예매할 때 별점 리뷰를 참고한 적이 있을 것이다. 타인의 평가는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내 취향은 아니지만 남들이 괜찮다고 하면 왠지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식당이라도 맛집으로 유명한 누가 추천하니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꼭 가보고 싶은 식당이 된다. 남들이 인정했으니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입담꾼이 놓칠 리 없다. 그들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평가를 활용한다. 물론 편승 효과를 악용하는 사기꾼도 많다. 맛집이 아닌데 맛집처럼 꾸밀 수 있다. 싸구려 제품을 근사하게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본질이 별로인데 편승 효과로 거짓을 꾸며내면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나고 만다. 그러니 타인을 속이려는 목적이 아닌 오직 사실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편승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유사성의 법칙.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상대에게 끌리는 본능이 있다. 당연하게도 사람을 홀릴 줄 아는 입담꾼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상대와 유사한 점을 어필하여 호감을 얻는다. 상대의 사소한 습관부터 가치관, 심지어 행동까지도 재빨리 파악하여 비슷하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술을 마시고 곧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똑같이 따라 마신다. 상대가 남녀 사이에 친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면 자신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서로 비슷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닮은 구석이 많은 존재가 되면 상대의 신뢰와 호감을 얻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물론 눈에 띄도록 어설프게 활용하여 티가 난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이번 챕터에서 소개한 인간 심리를 기반으로 한 실전 화술은 잘 활용하면 설득력 좋은 입담꾼이 될 수 있지만 악용하면 사기꾼이 될 뿐이다. 그래서 결론, 사람을 홀리게 하는 3가지 화법. 1. 상대가 이미 잘 아는 대상에 아직 모르는 부분을 자극한다. 2. 다수의 사람이 인정했음을 어필한다. 3. 행동 가치관, 습관 등 상대와 유사하게 행동한다.